자, 3-1단원 투표를 안 해도 되니까 들어가 보자. 자, 첫 번째 장은 넘어가고 그 뒤에 넘어가면 미리 알고 가기 이 부분이 있어. 이거 좀 바로 좀 넘어갈게. 자, 논증의 개념과 구성이라고 하는데 일단 논증인데 논증 동그라미 쳐보자. 논증. 논은 뭘까? 논. 논증한다. 오케이.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이런 뜻이야.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논증은 주장이 정당함을 주장 동그라미 치고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기에 그다음에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 여기 주체 이유와 근거. 자, 그래서 주장을 입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유랑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유라는 말과 근거라는 말은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두 가지 구분해야 돼. 자, 계속 읽어보자. 자, 이런 의미하기도 하고, 다음에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 간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논증을 구성할 때는 다음 밑줄 쳐봐. 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관적 요인. 요것이 바로 이유야. 다시,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요인? 주관적 요인. 그래서 그 말하는, 주장한 사람이 주관적 요소가 담겨 있으면 그건 이유라고 해. 그리고 그 이유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근거인데, 근거 동그라미 치고, 근거인데, 아까 이유가 좀 주관 쪽이라면, 근거는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요소에 해당돼. 근거는 구체적이고, 자, 그래서 근거는, 계속 해보자. 근거는 구체적인 사례, 밑줄 치자. 구체적인 사례, 다음에 객관적인 자료,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 이런 것들에 해당돼. 그래서 근거는 실제 사례나 자료나 의견이 이게 바로 근거야. 이유와 근거 두 개 차이점 구분되지. 이유는 좀 주관적인 내용이고 근거는 구체적인 것들. 자, 밑에 내려가서 자, 주장을 담은 글과 자료 읽기라고 나와 있어. 자, 주장을 담은 글이나 자료에는 주장, 그 다음 주장을 뒷받침한 이유, 근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주장 밑줄 치고 그다음에 이유나 근거 밑줄 치고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기도 해. 우리 반론이라는 것은 글쓴이 입장이겠어, 상대편 입장이겠어. 그렇지, 반대되는 논증이기 때문에 그 상대 입장이야. 상대의 입장. 그리고 반론만 얘기하면 상대 측의 주장을 강화하게 되잖아. 반론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반론이 나오면 반드시 같이 나와야 되는 게 반론을 반박하는 내용이 같이 있어야 돼. 상대의 입장이 잘못되었다 하는 반박까지 같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유나 근거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반론이 있으면은 그에 따른 반박까지 같이 필요하다. 자, 등 이렇게 다양한 논증 요소가 들어간다. 그래서 논증 요소 네모치고 그래서 논증 요소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지. 다시 뭐뭐뭐뭐 주장, 그 다음에 이유 근거, 그 다음에 반론, 마지막 반박. 반론에 대한 반박. 이렇게 네 가지가 논증 요소.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이러한 글을 읽을 때에는 글에 쓰인 논증 요소가 타당한지 평가하며 필자의 주장이 정당한지 판단해야 된다. 일단 타당한지 평가하고 다음에 정당한지 판단도 해야 된다. 그리고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이 설득이 효과적인지도 평가해야 돼. 좀 줄자. 논증 방법이 설득이 효과적인지도 평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주장을 담은 그 자료를 읽을 때는 타당한지도 평가하고 주장이 정당한지, 다음에 논증 방법이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면 되겠어. 자,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독자는 자신의 관점을 세워 필자의 논쟁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며 읽을 수 있다. 자, 여기서 비판적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 보통 비판한다 그러면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걸 비판한다고 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 됐으면 넘어가자. 자, 본문 들어가서. 자, 제재기간 먼저 들어가면 우리 주장하는 글을 논설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주장하는 글 논설문. 당연히 모든 주장하는 글은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비판적. 아까 비판적이라 하면 옳고 그름을 따진다 그랬었지. 그다음에 예시적이기도 해. 예시가 있다는 얘기는 근거가 들어있다는 얘기지. 근거. 예시가 있다는 얘기는 구체적 근거를 사용했다는 얘기야.
자, 제재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고, 주제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사회에 미칠 영향. 그 다음에 투표 참여의 중요성. 이렇게 되겠다. 자, 특징 들어가면 투표와 관련한 다음 주제 다른 나라의 사례가 나와. 다른 나라의 사례. 그다음에 투표율에 대한 연구 결과도 나오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에 해당돼? 논증 요소 중에 근거가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구체적 근거가 사용되면 어떤 특성을 높일 수 있다? 신뢰성. 그렇지. 근거가 있으면 무조건 신뢰성. 그다음에 여기에는 논증 요소 중에 반론도 나와. 반론이 나오고. 그럼 반론이 있으면 뭐가 또 필요해? 그렇지. 반론에 대한 반박. 그렇지. 이걸 통해서 논지를 강화하는 특성도 있다. 자, 됐으면 본문 들어가 보자. 자, 투표를 안 해도 될까? 본문 들어가서. 자,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라. 기권도 하나의 의사 표현이다. 이건 투표를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투표를 의무화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자, 그럼 일단은 요 브라질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추치 그거 다른 나라의 얘기. 다른 나라. 다른 나라의 예가 나와 있어. 자, 좀 더 읽을게. 자, 브라질 시민 중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줄 후보가 없을 뿐더러 다시 어떤 근거를 대고 있어? 어떤 이유를 대고 있어?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줄 후보가 없다. 뿐더러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다. 그래서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들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줄 후보가 없다. 첫 번째. 그다음에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다. 요거 두 번째. 요거는 투표를 하지 않을 걸 주장하는 뭐에 해당돼? 이유지. 그렇지, 요거는 이유야. 자,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브라질 시민 2,844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의무 투표자가 폐지되면 투표에 참여하겠느냐라는 질문에 57%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어. 참고로 몇 퍼센트 혹은 몇 명하고 이런 것들 구체적 수치가 나왔지. 그렇지. 그래서 요것도 밑줄 쳐. 구체적 수치. 밑줄 치자 이거. 이거는 구체적 수치를 이용했다. 자, 만약 의무 투표자가 폐지된다면 투표율이 절반 가까이 하락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지, 이들은. 자, 내려가자. 자, 그리고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라고 하면 이거 소제목이 나와 있지? 그렇지. 이 글의 특징 중 하나는 소제목이 있다. 소제목이 나와 있으니까 글의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겠지, 그렇지? 자, 읽어보자. 자, 이것은 기권표입니다. 나는 선거 행위에 관심이 있으며 출마한 후보들이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나는 기권표를 유효표로 분류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기권표도 하나의 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지. 자, 이 내용은 프랑스 기권당의 홍보 문구이다. 그래서 이거는 프랑스의 예시에 해당되어 있지. 지금 프랑스의 예시. 자, 이제는 기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기권당에서는 선거 행위에 관심은 있지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그렇지만, 출마한 후보들이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기권표로 표현하고자 이야기한다. 즉, 기권은, 밑줄 치자. 기권은 적극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이자 권리라는 것이다. 자,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 하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지. 그치? 그래서 요 글의 특징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 자, 그런데 주장하는 입장에서 질문만 던지고 끝내겠니? 아니, 질문하면 그 다음에 뭐도 나오겠어? 그렇지. 질문과 대답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글의 형식이 묻고 스스로 답하니까 자문, 그렇지. 자답 형식이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문자답 형식. 자, 계속 읽자.
자,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투표에서 기권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시 투표에서 기권은 인정하는 거지, 그렇지? 하지만 넘어가서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 투표에서 기권을 인정하는 것은 투표하지 않을 권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 기권을 인정하는 것과 투표하지 않을 권리 둘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야. 즉 투표에서 기권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법이나 제도로 명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 행사는 아니다. 권리는 아니라는 얘기지. 자, 권리를 누리려면 전제 조건이 따르기 때문이다. 자, 그럼 전제 조건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자, 전제 조건이 따르기 때문이다. 바로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민주주의. 이게 바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지. 존속, 존재한다는 뜻이지. 존재하고 지속하는 거 존속이야.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여 모든 사람이 기권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럼 민주주의 체제에 유지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럼 다시 돌아가 보자. 자, 그럼 이 얘기가 꼭 뭐니? 이 얘기가 꼭 뭐니? 그렇지, 그렇지.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해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투표에서 기권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행사도 아니다?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계속해서. 자, 2022년 12월 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치러진 총선의 투표 참여율은 11.2%에 그쳤다. 이로 인해 튀니지가 채택한 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졌고 민주주의의 정당성도 훼손되었다. 그럼 이 사람은 이건 구체적인 얘기가 되잖아. 그치? 구체적인 예시니까 이건 뭐에 해당돼? 근거가 되는 거지. 필자의 주장에 대한 건데 필자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어? 그렇지. 민주주의 정당성이 훼손이 되고 바꾸면 얘기하면 투표 기권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투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 사람 입장은. 그래서 선거에서는 투표로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국민을 대표한 자격을 부여한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서 기권한다면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투표에 기권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그렇지, 그렇지.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표한다 보기 어렵다. 이것도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투표율이 낮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있어.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보자. 첫 번째, 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지고 민주주의 정당성이 훼손된다. 이거 문제점이지. 그다음에 기권한다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것도 문제점에 해당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런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을 사회 전반에 반영하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 왜? 투표한 사람들이 참여율이 워낙 낮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반영하기 힘든 게 당연하다. 자, 따라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무 추진 부분이 바로 글쓴이의 주장이 되는 거지, 그렇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이게 바로 주장이 되는 거야. 자,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면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반론이 되는 거지. 그렇지? 글쓴이가 이 부분은 반론을 들었어. 이건 누구 입장이야? 반대측 입장이지, 그렇지? 즉,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에 해당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반론이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반론 나왔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반박 나와야지. 계속 해보자. 자, 언뜻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린다.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투표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다음부터 이제 반박이 나오겠지. 하지만 기권은 암묵적 동의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기권은 뭐랑 같다? 그렇지, 기권은 암묵적인 동의다. 자, 이걸 알아야 한다. 즉, 기권했다는 건 다른 사람한테 이제 동의한다. 이렇게 돼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투표 결과를 따라야 하는 거지. 그렇지? 즉, 암묵적으로 다른 다수의 의견에 뭐 하는 거야?
동의를 하는 거란 얘기야. 자,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며 기권하면 결국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다시 기권을 했는데 결국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으니까 이건 어떤 상황에 해당된다? 역설적 상황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상황은 역설적이 되겠어.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되었으면 넘어가기 전에 자, 위에 쿡쿡 정리된 거 있지? 이 페이지 위에 쿡쿡 정리. 그 위에 좀 보고 넘어가자. 자, 글쓴이가 제시한 예상 반론이 있었지. 어떤 반론이 있었어? 지지하는 후보 정당이 없다면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게 이제 반론이었어. 그리고 그에 따른 반박 별표치고 반박 근거를 다 찾아야겠지. 그치? 첫 번째 이유는 기권은 뭐랑 같아? 암묵적 동의다. 따라서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투표 결과를 따라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첫 번째 반박이었고, 그 다음 반박은 또 기권을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져?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으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다? 역설적 상황이다. 이렇게 두 가지, 반박 두 가지 꼭 좀 기억해 놓자. 기권은 암묵적 동의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 다음에 기권하면 지지하지 않던 사람의 통치를 받으니까 이건 역설적 상황이다. 이렇게 두 가지. 됐으면 넘어가자. 자, 본론이 어차피 투표에도 안 바뀌던데 하는 입장도 있는 거지. 그렇지. 자, 이것도 소제목이고. 이것도 누구 입장이 돼? 글쓴이 입장이야, 반대 입장이야? 반대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계속 읽어보자. 자,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사실상 없다고 하지만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즉, 반대측 입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는 얘기야. 자, 투표에 기권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 자,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왜 투표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투표를 하지 않은 이들도 투표를 통해 사회가 변화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길 바란다는 걸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여기 붙여봐. 자, 투표를 하지 않은 이들 동그라미 치고 이들도 기본 입장은 뭐라는 얘기야? 그치. 사회가 변하고 자신의 삶이 개선되는 것. 요거를 원한다는 건 이제 기본 입장이라는 얘기지. 왜 이런 표현을 끄집어낼 수 있어?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말 속에는 요게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야. 자,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기권이라는 표면적인 행위로 나타난 것이다. 즉,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기권이지만 그 속마음에는 사회가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지. 자, 투표 한 번으로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도 주장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묻고 별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나아지지 않는다. 바꾸고 얘기하면 투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투표를 해야 된다. 자, 심지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고 반영되어 불평등이 확대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고 반영되어 불평등이 확대될 수도 있지. 그치? 그러니까 투표를 하자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하자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요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지. 그치? 주장에 대한 이유지. 투표를 하지 않으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고 반영된다. 그래서 불평등해진다. 자, 미국에서 정치학을 연구하는 말러 교수는 말러 교수의 이야기, 말러 교수의 의견이 뭐가 되고 있니? 그렇지. 이게 하나의 근거로 나오고 있지. 이게 주장에 대한 근거로 나오고. 자, 읽어보자. 자,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하여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라고 하면서 밀러 교수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나온 거지. 그치?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위에부터 주장.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 이건 주장이고. 그에 따른 이유를 뭘 들었어?
투표를 안 하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고 반영되어서 불평등이 확대된다. 그리고 근거로 뭘 들었어? 말러 교수의 연구 결과. 오케이. 자, 정리됐으면 주장, 이유, 근거 확인했으면 계속 읽자.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다양한 계층에서 투표를 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자, 투표율이 높은 국가의 정부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부 계층이 아닌 여러 계층을 위한 정책이 펼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등해지겠지. 그렇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투표를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기권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의문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줄치자.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의문형 표현을 통해서 글쓴이의 주장을 뭐 하고 있어? 주장을 강조하면서 제시하는 거지. 자, 됐으면 밑에 콕콕 정리 또 읽어보자. 자, 투표로 사회가 변할 가능성 얘기하는데 먼저 투표율이 낮은 사회 같은 경우에는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지. 그래서 뭐가 확대된다고? 불평등이 확대된다. 반면에 투표율이 높은 사회가 있지? 이런 사회는 어때?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래서 여러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사회와 이런 사회가 이제 투표율이 낮은 사회와 투표율이 높은 사회가 서로 어떤 관계야? 그렇지. 둘이 대조가 되는 거지. 대조 대비가 되고 있어. 그렇지. 자, 마지막 정리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회는 변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기권을 선택하기보다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투표를 참여한다라고 얘기했어. 자, 넘어가자. 자, 본론 다음. 자, 18세 선거권 나의 목소리를 내라라고 했어. 자,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21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66.5%였다. 역시 구체적 수치가 나왔지? 그치, 구체적 수치. 자, 정치권에서는 높아진 투표율을 보며 정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음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투표율이 높아진 데는 선거 연령을 낮춘 것도 영향을 미쳤다. 18세 시민에게도 투표권이 생기면서 유권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투표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이다. 자,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 주목할 점은 각 정당이 청소년의 마음을 잡으려고 청소년 맞춤형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았다는 것이다. 자, 다시 우리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연령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는 게 이게 특징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계속. 자,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인생과 진로 설계를 도와주는 진로 탐색 기관 운영, 그다음에 학교의 공기청정을 추가 지원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한학급 정원을 20명으로 낮추고 미래형 교육 실시 등이 있다. 그래서 투표 가치를 알고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필자 주장이다. 이것도 하나의 근거가 되겠지? 그렇지. 이건 구체적인 사례니까 이건 근거에 들어가. 자, 계속. 자, 표 한정이 생겼을 뿐인데 청소를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만들어지다니 투표의 힘이 참 놀랍다. 자, 이처럼 한 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행사한다면 정치인들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말을 경청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도 주장을 그거 있네. 한 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행사하자. 요건 글쓴이의 뭐다? 필자의 주장이야. 그리고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국민의 말을 경청할 것이다. 이건 또 이유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이 부분 한 표 가치를 깨닫고 이를 행사하라가 주장. 그다음에 이유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말을 경청할 것이란 이유. 그리고 구체적 근거로 나온 게 위에 나왔던 그 공약들이었던 거지, 그렇지? 이런 사례들, 공약과 관련된 이런 사례들은 구체적인 근거야. 자, 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투표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면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 여기 들어갈 단어 남용이라는 단어 좀 알아두도록 해. 남용하는 게 뭔 뜻이야? 그렇지. 함부로 그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하는 게 바로 남용의 뜻이야. 함부로 사용한다. 남용하다.
자, 그렇게 되면 국민을 위하는 올바른 사회가 될 수가 없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결론. 자,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는 투표이다. 다시, 투표는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이다. 이게 바로 투표의 가치 의미가 되는 거지. 별표. 투표는 이런 가치와 의미가 있다. 자, 만약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주의 체제 유지가 안 되지. 그렇지? 왜? 정당성이 없으니까. 그렇지? 대표가 안 된다 그랬었지. 자, 더구나 투표를 하지 않으면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없어 사회 불평등이 확대될 수도 있다 그랬었지? 그렇지? 자, 투표를 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자, 우리가 이러한 투표의 가치를 알고, 자, 그럼 투표는 어떤 가치도 있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이것도 가치가 되는 거지. 그렇지? 투표의 가치, 이것도 줄쳐놓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도 하나의 가치가 되겠다. 자, 그리고 투표권을 행사하면 세상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제 투표로 세상을 향해 힘껏 소리쳐 보자 하고, 보자 하니까 문정 유형이 뭐야? 청유형이지, 청유형. 그렇지? 청유형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세상에 소리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또 비유적 표현이 되는 거지. 비유를 통해서 주장을 표현했어. 자, 됐으면 밑에 콕콕 정리. 자, 투표는 무엇이냐? 먼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할 수 있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 이게 바로 투표의 가치들이다. 민주주의 체제 유지, 여러 계층의 목소리 반영, 그다음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 자, 밑에 깜짝 퀴즈 나와 있는데 이거 읽고만 넘어갈게. 자, 우리나라 21대 총선에선 18세 시민에게도 투표권이 생겼다. 그랬었지. 그다음에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는 뭐다? 투표이다. 동그라미. 프랑스에는 기권표를 유효표로 분류할 걸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지. 오케이. 자, 밑에 문해력 따지기 또 읽어보자. 자, 정당들은 선거 연령이 낮아지기 전부터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내놓았니? 아니었지. X였고. 투표의 기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법으로 명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 행사? 아니라고 했었지, 그렇지? 이러면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지. 다음 세 번째, 모든 사람이 투표에 기권한다면, 그러면 해당 사회의 민주주의 체제는 유지될 수가 없었지, 동그라미. 다음 투표를 하지 않으면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어떤 상황이라고 표현했어? 역설적 상황, 그렇지. 다음 투표율이 높을수록 정부가 일부 계층의 의견만 정책에 반영한다? 아니지, 그렇지.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정부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그렇지 반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X. 자, 뒤로 넘어가서 학습활동 마무리하자. 자, 이 글의 흐름에 따라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자. 먼저 서론. 자,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는 브라질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브라질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우리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겠지. 글에 대한 흥미 유발이 가능해. 자, 그래서 본론 넘어가서 자, 그럼 투표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지. 그치? 어떤 일이니? 투표하지 않을 권리 인정하여 모든 사람 기권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렇지. 민주주의 체제 유지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정부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은 문제점들이었지. 자, 다음 두 번째. 자, 투표로 사회가 변화될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투표율이 높은 국가의 정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그랬지. 그리고 그래서 여러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 즉, 그러면 투표로 사회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투표는 사회를 바꿀 수 있다. 다음 투표의 가치와 영향력이랬는데, 자, 18세 시민에게도 투표권이 생겼지.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약들을 근거로 내세웠었어. 자, 마지막 결론. 자, 투표의 가치를 알고 투표권을 행사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결론이었어. 자, 밑에 내려가 보자. 2번. 자, 이 글의 필자가 예상한 예상 반론을 보고 이에 대해 필자는 어떻게 반박했는가? 이거 중요한 내용이었지? 그렇지. 자, 밑에 반론 부분.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면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 요게 반론이었지. 그래서 요거 반박 어떻게 했어? 두 가지로 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기권은 암묵적 동의와 같다라고 했었지, 그렇지.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투표 결과를 따라야 한다. 이런 내용을 했었어.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면 기권을 하면 결국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 요것도 반박의 내용이었지. 그렇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반박했어. 자, 같이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한 행동의 의미와 그로 인한 파장을 제시함으로써 예상된 반론을 반박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렇지. 자신의 논증을 뭐 할 수 있다. 강화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이었어. 반론을 제시하고 반박하면 자신의 논증을 오히려 강화할 수가 있다. 자, 됐으면 넘기자. 자, 1번. 이 글의 본론을 소제목별로 나누고 각 부분의 논증 요소를 정리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거 논증 요소는 당연히 중요한 거야. 이거 별표 치고. 자, 먼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주장은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이게 글쓴이 주장. 그다음 이유로 제시한 것은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인정하여 모든 사람이 기권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이유지. 그렇지? 그리고 근거로 튀니지 총선 투표율 얘기를 했었어. 그렇지?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졌다는 점. 요거는 구체적 사례니까 근거지. 그렇지? 다음 두 번째 밑에. 자, 어차피 투표에도 안 바뀌던데 라고 했는데 글쎄 주장은 투표하지 않으면 세상은 나아지지 않고 불평등이 심화된다. 이게 주장이었어. 일단 그에 따른 이유는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고 반영돼서 불평등이 확대된다. 그리고 구체적 근거로 든 게 누구의 얘기를 했어? 말로 교수의 연구 결과 얘기를 나왔지. 그 연구 결과 내용은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해서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 요거는 연구 결과였지. 구체적인 근거에 해당되고. 자, 마지막 18세 선거권 나의 목소리를 내라 부분에서 주장. 한 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행사해야 한다. 요건 주장이었지. 그리고 이유를 들었던 것은 요 깨닫고 투표에 참여는 어떻게 된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말을 경청한다. 이게 이유였어. 정치인들이 국민의 말을 경청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근거가 뭐였어? 그렇지. 18세 시민에게 투표권이 생기면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왔던 게 근거였지. 구체의 근거. 됐으면 들어갈까? 자, 밑에 내려가자. 자,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 사용한 논증 방법도 이것도 밑줄 치고 별표. 자, 이거 보자. 자, 이 글에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와 투표에 참여할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다음 밑줄 쳐봐. 개별적인 사실들을 얘기를 먼저 했단 말이야. 그치? 개별적인 사실들을 먼저 얘기를 했어. 그치?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투표의 가치를 알고 투표권을 행사하자는 주장을 입건했단 말이야.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밑에 읽어보자. 그래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주장을 드러냈어. 이런 것은 논증 방법 뭐라고 한다? 귀납법이라고 해요. 귀납법. 구체적인 걸로부터 일반적인 걸 끌어내면 그건 귀납법. 이거 됐어. 오케이. 넘어가자. 옆에 이거 좀 읽어봐요. 대표적인 논증 방법이라는데 귀납이랑 연역이 가장 대표적인 거야. 귀납은 여러 구체적
이고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장이 나오면 구체적인 걸로부터 일반적인 걸로 넘어가면 이건 귀납이야. 반대로 일반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면 이것은 연역법이 돼. 여기까지 했어. 오케이. 자, 이거 뭐 쓰지 말고 그냥 얘만 들어볼게. 그래서 앞집 까마귀도 검다, 옆집 까마귀도 검다, 뒷집 까마귀도 검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거야, 일반적인 거야? 구체적인 거지. 그로부터 내릴 수 있는 일반적인 결론은 뭐니? 결론. 옆집 까마귀도 검다, 뒷집 까마귀도 검다, 옆 동네 까마귀도 검다, 뒷동네 까마귀도 검다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결론은. 그렇지, 까마귀는 검다라는 일반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지. 그럼 무슨 추론? 그렇지, 그게 바로 귀납이야. 자, 반면에 사람은 죽는다라고 해봐. 이건 개별적인 얘기야, 일반적인 얘기야. 일반적인 전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로부터 이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뭘까? 그렇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개별적인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잖아. 그때는 논증 방법이 뭐야? 연역이 되는 거야. 두 가지 구분되겠어? 귀납 영역. 자, 쓰면 뒤로 넘어가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요건 여기까지 하도록.